이제 과세 대상 중에서 특정 주식 A하고 B에 대한 얘기만 좀 더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산 구조 들어가서 바로 계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특정 주식 A라고 하는 거는랑 B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이긴 한데, 주식을 팔았는데 이 그룹으로 가지 않고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처럼 봐가지고 1그룹으로 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1그룹,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그룹이냐 2그룹이냐에 따라 가지고 세율이 완전 달라요. 세율이 완전 다릅니다. 2그룹에 해당되면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10, 20, 또 25, 30 이렇게 해가지고 10에서 최대 30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주식을 누가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2그룹은 세율이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적용되거든요. 근데 1그룹 자산이 되잖아요. 1그룹 자산이 되면은 물론 이제 뭐 여기 뭐 미등기라면 70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이익 70, 60, 50 이렇게 40 불이익 주는 것들이 있는데, 특정 주식 A하고 B는 그게 등기 대상도 아니고 투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말 그대로 주식을 파는 거라서 얘네들은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기본 세율이 적용돼요. 초과 유인세율 구조 6에서 45%. 얘는 딱 일정 세율이에요. 누가 어떤 주식을 팔았냐에 따라 가지고 10 또는 20 또는 25, 30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10에서 30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 주식이 특정 주식이 돼 가지고 1그룹 자산으로 가버리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은 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세액 자체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정 주식 A는 뭐냐면은, 특정 주식 A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러한 주식인 경우인데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특정 주식 A는 여기 갑이라고 하는 지금 회사가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얘가 지금 100주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100주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그 100주의 50%를 초과해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가 있는 거예요. 과점주주는 그룹이에요. 과점주주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어느 회사의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특정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다 과점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한 명이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합해가지고 그게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얘가 발행한 주식의 몇 %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고요?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00주 발행했는데 얘가 지금 60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50%를 초과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점주니까 이 회사를 얘 어떤 특정한 자와 걔 특성이 있는 자가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얘를 마음대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어떤 회사냐? 이 회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0% 이상인 그런 회사인 거예요. 또 이 회사는 부동산 비율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거죠. 그리고 얘는 그걸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과점주주고요. 그 주식을 얘가 이만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얘가 과점주주 안에서 과점주끼리 사고 팔잖아요. 그럼 특정 주식 A가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과점주주가 아닌 자, 이외의 자죠. 그러니까 아예 과점주주가 아닌 이외의 자인 B한테 그 주식의 총발행 주식의 50% 이상, 총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겁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거예요. 주식을 몇 % 이상이에요? 총발행 주식의 50%. 그러니까 여기서 60주니까 50주 이상. 딱 50주를 양도해도 돼요. 총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를 양도한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주식을 양도했지만 실질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동산들, 그 부동산을 지금 얘는 과점주주니까 그 많은 부동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을 그거를 50% 전체 총발행 주식 50% 이상을 얘한테 빨아버렸으니까 이제 얘가 마음대로 못하겠네요. 이제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얘가 좀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B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식을 팔았지만 실질은 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 거나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2그룹이 아니라 얘는 1그룹으로 가야 된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가 전체 총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은 겉으로는 주식을 양도했지만 실질은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 거니까 1그룹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특정 주식 A예요. 그리고 이 특정 주식 A는요. 얘가 50주를 한꺼번에 팔지 않아도 돼요. 나눠 가지고 했는데 그게 전체 총발행 주식의 50% 이상이 되면 그게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특정 주식 A가 됩니다. 얘가 얘한테 팔 때는 10주, 한 2달 있다가 또 10주, 한 6개월 있다가 또 한 5주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느 순간 전체 판 주식이 전체 총발행 주식 50% 이상을 팔았는데 어느 특정한 판날로부터 해가지고요 소급해서 3년 내에 50%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50주는 꼭 이번에만 50주를 한꺼번에 팔리는 게 아니라 소급해가지고 3년 내에 나눠가지고 팔았는데 아무튼 소급해서 3년 내에 전체 판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 주식의 50% 이상이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급 3년 내에 소급 3년 내에 이렇게 50% 이상이면 된다. 이게 특정주식 A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특정주식 A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팔아야 된다고요? 과점주주? 이외자한테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과점주주 이외자한테. 그럼 과점주주끼리 팔면 과점주주 이외자가 아니라 과점주주끼리 팔면은 특정주식이 아니에요. 특정주식이 아니면은 뭘로 과세가 되겠어요? 그렇지. 특정주식이 아니면 그냥 주식의 양도니까 비상장이면은 여기로 가는 거고 상장주식이지만은 당연히 과점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대주주는 1%, 2%, 4%만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주주도 그룹이에요. 어느 특정한 자와 그 특수관계 있는 자의 지분을 합해가지고 모 법인의 주식에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는 1% 이상만 갖고 있더라도 되고 코스닥 시장은 2%, 코넥스 시장과 비상장은 4% 이상만 갖고 있더라도 대주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당연히 대주주,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해서 갖고 있으니까 지분을. 그런 자들이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상장주일 때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거고 비상장일 때는 당연히 과세되는 거고 그러면 1그룹으로 과세가 안 되면은 2그룹으로 과세가 되겠네요. 그죠? 2그룹으로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2그룹으로 과세가 된다. 누구끼리 사고 팔면? 우리가 특정 주식 A로서 1그룹으로 과세되려면 과점주주 이외자에게 양도해야 되거든요. 과점주주끼리 팔아버리면 1그룹으로 과세가 안 돼요. 과점주주 이외자에게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몇 그룹으로 과세가 된다고요? 2그룹으로는 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 또 엄청 또 머리를 씁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또 머리를 써요. 지금 갑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갑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이게 과점주주 A가 얘가 지금 사실은 과점주주 이외자인 B한테 지금 팔려고 하고 있고요. 그 주식을 얘가 이제 과점주주 얘가 이제 다른 요건 다 충족했어요. 50% 이상을 지금 팔려고 해. 딱 50%를 팔려고 그래. 전체 발행 주식에. 얘가 지금 전체 예를 들면 70% 갖고 있는데 이 과점주주 그룹이 한 70% 갖고 있는데 근데 얘가 50% 갖고 있고 그리고 과점주주 안에 자기 특수관계 A의 특수관계자도 또 과점주주잖아요. 과점주주 C가 있는데 얘가 50주 갖고 있고 얘가 20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지금 70, 그러니까 얘가 50% 얘가 20% 합계 70%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사실 그 50% 갖고 있는 걸 얘한테 팔고 싶거든요. 근데 이걸 얼마에 샀냐면 얘가 예전에 취득할 때 10억에 취득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가 50억인 거야. 그럼 만약 얘가 이렇게 직접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이 40억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10억에 취득했는데 50억에 팔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까 1그룹이 돼버리는 거, 1그룹 자산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직접 팔아버리면은 세율이 어떻게 해서 6에서 45%로 과세되는데
10억 넘어가니까 양도세 10억 넘어가면은 다 45%, 꽤 높은 세율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6에서 45%의 기본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렇게 팔아버리면, 이렇게 팔았어요. 만약 1번 이렇게 팔았으면은 이거는 특정 주식 A가 되는 거니까 1그룹이 돼가지고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세율이 곱해지는 거죠. 근데 얘가 머리를 쓰는 거야. 얘가 갖고 있던 그 50% 있잖아요. 그 50% 주식 전체를 10억에 샀는데 그거를 과점주주한테 팔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럼 똑같이 시가가 얼마니까? 시가가 똑같이 지금 50억이니까 이렇게 양도해버리면 얘가 얘한테 양도를 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이때 양도 차익이 똑같이 얼마 되는 거죠? 40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1그룹 자산이 아니라고. 과점주주 이외자한테 팔아야지만 1그룹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팔아버리면 2그룹 자산이 돼버려요. 2그룹 자산 아까 얘기했죠. 10%에서 30% 이렇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20%예요. 30%가 되는 것도 30%가 되는 것도 뭔가 좀 제재가 좀 뭐 대주주가 1년 미만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팔아야지만 30% 되는 건데 1년 더 갖고 있었을 꽤 오래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또는 20, 뭐 20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만큼만 과세가 되는 거죠. 전체 40억에 대해서. 그래 놓고서는 얘가 며칠 있다 팔아버리는 거야. 시가가 여전히 얼마인데요. 얘가 이렇게 양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먼저 1차로 양도를 먼저 하고 얘가 2차 양도하는 거지. 근데 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제? 얘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50억이죠. 양도차익 40억에 대해서 세금 냈잖아요. 얘는 50억에 산 거잖아요. 얘는 50억에 판 거고. 그래서 양도차익이 40억이 나온 거고 얘는 이제 취득가액이 50억이 된 거죠. 그리고 며칠 안 있어가지고 시가가 그냥 그대로라니까. 그렇게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은 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빵. 이거는 과점주가 과점주 이외자한테 판 거니까 얘는 1그룹짜리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세율은 6에서 45%가 적용되는데 어차피 양도차익이 극단적으로 하면 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은 얘를 통해 가지고 실질은 결국에는 B한테 판 거 아닙니까? 과점주주가 B한테 팔았는데 얘는 이렇게 초과세율로 과세가 되고 얘는 10, 20, 30은 또 거의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과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조세를 뭐 할 수 있죠? 회피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3년 내에 50%면 된다고. 3년 내에 50% 이상을 양도하면은 특별시 A가 된다고 했으니까 너 2차 양도하기 전 3년 내에 과점주주로부터 양수한 거를 네가 이렇게 판 거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판 거 너 이렇게 그때 당시 이렇게 과세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3년 내라면 이게 이때부터 3년 그러니까 소급에서 3년 내라면 이 1차 양도도 특정식 A로 봐버리겠다는 거죠. 다시 무슨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까? 6에서 45% 초과세율 적용해가지고 차이 나는 금액을 또 뱉어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걸 일단 냈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이걸 적용해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늘 거 아닙니까? 세금이? 늘어난 금액도 추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뭘로 보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특정 주식 A로 보겠다는 거죠. 1그룹 자산으로 보겠다. 나중에서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겠지만 나중에 특정 주식 A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그룹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1그룹 똑같이 몇 퍼센트? 6에서 45%로 다시 과세하겠다.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도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몇 년 내에요? 2차 양도해가지고 소급 3년 내에 과점주주가 과점주한테 1차 양도한 게 있다면 그거를 특정식 A로 본다는 거죠. 조세 회피를 방지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세요 지금? 그 얘기가 거기 꽃표 2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꽃표 2번에 적혀 있는 겁니다. 특정시 A의 1그룹 자산으로 봐가지고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 10에서 30%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그룹 자산으로 봐가지고 기본세율 적용해서 세금 다시 계산한 다음에 추징을 더 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과점주가 다른 과점주에게 1차 양도한 후에 양수한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50% 이상을 과점주 외자에게 양도한 주식 등 중에서 양도한 날로부터 괄호 안에 넘겨보세요.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서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의 1차 양도도 특정 주식 A의 양도를 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는 여기 지금 조세를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특정주식 A에 대한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럼 특정주식 B는 뭐냐? 특정주식 B는요, 자,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 자, 얘가 어떤 일을 하는 법인? 얘가 골프장을 한다든지 스키장을 한다든지 또는 콘도 리조트 사업 있잖아요. 리조트 사업 한다, 그 콘도미니엄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해요.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사업, 즉 리조트 사업 같은 것들, 이런 사업을 하는 법인인 거예요. 딱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 회사는 그냥 부동산이 곧 그냥 회사네요. 골프장이면은 골프장, 이 회사의 전체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겠다.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니엄 다 건물 아니면 토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을 하는 회사여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 회사가 전체 자산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고, 아마 이런 회사는 거의 다 80% 이상이 돼요. 이렇게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 그러한 법인인 거예요. 갑법인이. 아시겠죠? 그럼 얘는 그냥 말이 법인이지, 그냥 얘는 그냥 부동산이야. 회사가 그냥 부동산이야. 근데 얘가 지금 100주를 발행했는데 이 주식에 10주를 A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과점주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갖고 있는 건 주식을 갖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런 회사는 그냥 회사 자체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얘가 100주 중에 10주를 갖고 있으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동산의 10%를 얘가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주식이 아니라. 그냥 뭐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그냥 회사 자체가 부동산이니까. 그럼 얘는 이 부동산의 10%의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은 그거겠지. 만약 골프장이면은 골프장이 18홀이거든요. 18홀이에요. 10%니까 대충 한 1.8홀이니까 2홀이잖아요. 2홀. 얘가 그랬죠. 얘가 이 회사, 이 골프장에 10%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친구들과 와가지고 골프 칠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2홀은 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2홀은 1번, 2번은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뭘 갖고 있지만, 주식을 갖고 있지만 누가 봐도 그러네. 누가 왜? 내가 여기 지분 10% 갖고 있거든. 두 개는 내 거. 그렇구나. 다 부동산을 10%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얘가 그 중에 한 주라도 얘는 그냥 부동산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은 B한테 한 주만 양도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주식을 양도한 거지만 실질은 이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또 10%를 지분을 판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부동산을 이만큼을 판 거예요, 얘한테. 특정식 B는 그냥 부동산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말의 주식이지 전체 부동산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분이다. 그럼 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중에 또 10분의 1을 얘한테 팔았다면은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인 이만큼의 부동산을 얘한테 판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1그룹 자산으로 해가지고 과세하겠다. 겉으로는 주식을 팔았지만 실질은 부동산을 판 거니까 1그룹 자산으로 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특정주식 B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말이 주식이지, 그냥 그거는 부동산 갖고 있는 전체 그냥 회사가 부동산이야. 그냥 그거에 지분만큼의 부동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특정주식 A하고 B, 걔네들이 왜 1그룹 자산인지 내용을 본 겁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예 바로 3단계 세율을 볼 겁니다. 세율 373페이지 와보세요. 3단계 세율을 볼 겁니다. 뭐예요? 세율이 장난 아니죠. 지금 보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미치고 환장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다 암기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하고 뭐는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3그룹 4그룹 다 정해져 있잖아요. 3그룹을 할까 그냥 몇 퍼센트? 3그룹 이미 얘기했는데 3그룹은 10%. 4그룹은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4그룹 신탁의 수익권은 과표가 3억까지라면 20% 3억을 추가하면 25%. 아까 이것만 알자. 이것만 알자. 여기 다 이제 해놨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그냥 끝. 얘네도 세율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나온다면은 양도 차익은 줘. 그리고 그 뒤에 계산해가지고 세액이 얼마냐는 걸 물어보기 올 거기 때문에 장기별 특별공제는 둘 다 안 되고 둘 다 그룹별로 뭐가 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씩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율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율은 그래야지 세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세율은 남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양도소득세를 공부했다면 연습장에다가 세율은 한 3번 정도는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딱 3번만 딱 집중해서 3번 적어보잖아요. 그러면 대충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대충은 할 수 있어요. 3번 정도만 딱 집중해서 연습장에다가 꼭 이 표를 딱 작성을 해보세요. 자, 근데 보세요. 3그룹, 4그룹은 10, 20, 25. 자, 1, 2그룹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1그룹하고 2그룹하고 자,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1그룹하고 2그룹하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1그룹도 여기 볼게요. 여기 지금 쫙 보면은 여기 2그룹을 2그룹 아까 2그룹이 이렇게 요거잖아요. 이렇게 2그룹 이렇게 2그룹의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1그룹 자산 중에서도요. 1그룹 자산 중에서 기타 자산의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같이. 지금 이해됐어요? 토지 건물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같이. 그리고 1그룹의 기타 자산 그리고 2그룹 자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먼저 여기부터 2그룹부터 볼게요. 4그룹, 3그룹 봤잖아요, 우리가. 2그룹 볼게요. 자, 2그룹은 일단 주식인데 그때 주식이 여기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뭐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서 그렇긴 한데 이거는 다 국내에서 지금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외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2그룹 자산에 해외 주식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도 국외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인데 국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은 그러니까 국외에서 거래가 되는 국외에서 양도하는 주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해외 주식이 되는 건데 해외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인데 그게 외국의 증권 시장에 상장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주식인데 나스닥 뭐 이런데 미국의 상장 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 주식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인데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냥 외국의 회사 주식을 산 거지. 그래서 그 외국에서 주식이 거래된 거지. 그게 바로 해외 주식의 양도거든요. 해외 주식의 양도는 말 그대로 그냥 외국 회사 주식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회사인데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해외 주식도 여기 안에 이제 뭐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해가지고 거기 쫙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과 그러니까 상장 주식 중 장애해버리고 얘를 이렇게 했어요. 얘를 1번 이렇게 얘를 2번 이렇게 해외 주식을 몇 번? 3번 이렇게 이제 번호를 단 거예요. 2그룹의 주식을 상장 주식 중에서 장외거래분과 대주주 양도분 1번, 비상장 주식 2번, 해외 주식 3번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 2번하고 3번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1번하고 2번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기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거 있죠? 1번하고 2번에 해당되는 거는 또 둘로 나눠가지고 대주주가 양도한 거냐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한 거냐. 주식을 판 사람이 대주주냐 대주주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둘 중에 지분율 요건이나 시가총액은 무조건 얼마. 지분율 따지죠.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데 지분율 요건 또는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통일돼 버려가지고 지금 올 말까지는 통일됐어요. 어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든지 간에 시가총액은 얼마 이상이어야지만 대주주가 된다. 10억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아니면 지분율 요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거니까. 지분율은 1, 2, 4. 이렇게.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주식인데 주식을 파는 사람이 대주주일 수도 있고 대주주가 아닐 수도 있죠.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대주주인 경우에는요. 대주주인 경우에는 둘로 이렇게 또 나눠져 가지고 대주주인데 1년 미만을 보유한 주식으로서 비중소 1년 미만이고 1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and 나는 대주주고 상대방은 중소기업이 아닌 비중소기업. 나는 대주주여야지만 되고, 그죠? 그리고 1년 미만을 보유하고 있던 비중소기업의 주식이라면 가장 센 몇 퍼센트? 30%예요. 이 그룹 중에서 가장 센 거 30%. 그죠? 내가 대주주일 때 A 이외의 경우는 A 이외의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했거나 또는 중소기업 주식이거나 그러면 A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3억까지는 20%, 3억 추가분은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대주주가 아니야. 내가 대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10%.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이라면 10%,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20%. 그렇죠? 3번에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라면 10%, 중소기업이 똑같아요. 이렇게.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20%. 해외 주식은 내가 대주주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은 내가 대주주든 아니든 따지지 않고 얘를 적용하는 거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대주주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해외 주식은 대주주더라도 여기 중소기업 주식 팔았다면 10, 나머지는 20이에요. 해외 주식은 최대 20이에요. 국내 주식은 최대 몇 가지 가고? 30. 이런 식으로 갑니다.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연습장에다 3번도 부족하면 5번 정도까지 쓰셔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산출세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율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세율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외워야 됩니다. 산출세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는 산출세 잘 안 물어봐요. 과세표준까지 많이 물어보고 그러는데 2차 때는 세액까지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세율을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그룹은 토지 건물하고 부동산에 관한 원리 있죠. 이게 이제 뭐 장난 아닙니다. 이제 여기가 장난 아닌데 일단 여기는 투기 대상이라면 굉장히 고율로 가져야 됩니다. 투기 대상이라면 고율, 그게 고율이 70%까지 가는 거죠. 투기 대상 미등기.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중에서요 등기 대상이 되는 거는 토지 건물하고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등기 대상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부동산을 여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토지 건물과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등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등기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등기 했을 때 70%를 고율로 과세하는 거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하고 말하겠네. 걔는 어차피 뭐가 아니니까.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기가 당연히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70%로 고율로 과세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미등기일 때 70%로 고율로 과세하는 거는 얘하고 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어차피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미등기 70%. 70%.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권이 뭐 당첨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권도요. 이것도 나눠져 가지고 60으로 되어 있는데 2번을 따로 안 해도 돼요. 분양권인데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으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그러니까 분양권은 최소 60%인 거예요. 분양권은 최소 60%. 분양권은
분양권 함부로 못 팔게 하는 거죠. 야, 이게 제가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실체. 그러니까 보세요.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온 국민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건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걔를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둘이 양도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쟤하고 둘이서 계약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적 계약은 그 둘의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사고 팔겠다. 나하고 쟤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지금 특수관계자라면 뭔가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아파트를 팔고 누군가 이 아파트를 원해. 살려고 해요. 그럼 그런 사람이 특수관계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는 여기를 팔기를 원하고 쟤는 사기를 원해. 그죠? 그러면 이제 둘의 관계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게 특수관계자끼리 지금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고 파는 경우는 거의 얼마나 되겠어요? 오히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하는 게 훨씬 많죠. 100건 중에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하는 거래는 한두 건이고 100건이라면 98에서 99건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하고 서로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버는 거죠. 특수관계자끼리 사고 파는데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해? 우리 둘이서 그냥 계약서 쓰고 하면 되지. 근데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끼리 거래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중간에 공인중개사 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지금 아파트 분양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율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 함부로 사고 팔지 말아라. 분양권 함부로 사고 팔지 말아라. 팔면 몇 %야 너? 60, 1년 미만이야? 70, 뭐 미등기처럼 봐버리겠다는 거죠. 미등기처럼 봐가지고 완전 고율로 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 이제 아파트를 사는데 이쪽 분양 다 됐어. 분양됐는데 아직 짓고 있는 중이 아니고 거의 다 지었어. 그러면은 누가 여기 사고 싶은데 그때 당시 뭐가 올라오냐면 아직 다 짓기 전이니까 바로 직전이야. 분양권이 올라오거든요. 분양권이 올라오는데 그 분양권이 결국에는 그게 곧 그 아파트 가격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제 거의 다 지어놨으면 원래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을 때의 이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6억짜리라면 그게 완성되는데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 와중에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거의 다 지어졌을 때의 분양권은 한 10억 되는 거야. 이미 한 4억이 떠버린 거야. 제가 좀 실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뜰 수가 있어요. 위치가 좋아버리고 하면은 그게 분양가는 6억이었는데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12억, 15억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분양권을 있다는 거는 그 아파트 위치 좋은 자리에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에 당첨이 되면 로또가 됐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6억 어떻게든 돈을 빌려가지고 6억을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위치가 좋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니까 막 2배 막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이상 되고 막 그러거든요. 6억 그 아파트 가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2배도 큰 거죠. 그러니까 3억짜리다 그럼 6억 되는 거고요. 5, 6억 돼버려요. 그 짓고 있는 중에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분양권이 거의 다 지어지면 그 분양권 가격이 그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그게. 근데 내가 이제 파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분양권을 팔았잖아. 그럼 60 아니면 70%를 고율로 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 막 뜨거든요. 아파트 분양권 사고 파는 것도 막 떠요. 거의 다 지어지면 막 팔거든요. 사람들이 막 팔아요. 딱 들으니까 분명히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그 가격에 맞춰줘가지고 최소 그거 플러스 알파예요. 새 건물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에 플러스 알파로 더 올라가거든요. 주변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 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제 더 붙는데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면은 10억인데 그럼 최소한 얘는 분양권이 10억 이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7억 5천 8억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뭔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파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야 와이프한테도 야 이런 데가 있어. 우리가 참 돈만 있으면 이거 하겠다, 그지? 막 이제 이러면서 돈만 있으면 야 이제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와 이거 뭐 다른 데 다 10억 보니까 분양권이 막 올라와 있는데 10건 중에 한두 건은 한 12억 막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7, 8건 이상 그러니까 10중 8구는 한 8건 이상은 80% 이상은
그게 싼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시세인가?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똑같은 평수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보다 같거나 커야 되는데. 그게 기본인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실제로 바로 엊그저께도 10억에 넘고 15억 5천에 팔고 이랬는데. 자, 내가 알아봤어. 알아보니까 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도 알아본다는 거는 국가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일반적인 개인들도 돌아다니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보니까 뭐냐면 조건이 있어. 왜냐면 둘의 계약이니까 둘이서 특약을 걸면 되거든요.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이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는 조건이에요? 양수인이 내는 조건이야. 그러면 보세요. 6억에 분양받았는데 10억이면은 차액이 4억이잖아요. 팔면 10억대로 팔면 4억. 그죠? 4억인데 1년 미만 부여했어. 몇 퍼센트? 70%. 그럼 2억 8천원 나보고 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억짜리라면 2억 8천원 내가 내야 되는 거니까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보고 나라는 거야. 내가 내는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는 조건이니까 당신한테 양도세를 적게 내주게 하기 위해서 네가 또 낼 거니까 내가 10억짜리지만 우리끼리 마음대로 우리 특성이 잘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8억에 파는 걸로 해버리는 거야. 그럼 차익이 어떻게 되죠? 2억밖에 안 되잖아. 그럼 2억에 70% 할지라도 1억 4천 되는 거죠. 그럼 나는 10억짜리인데 8억에 1억 4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대충 맞춰가지고 거기 맞춰진 가격으로 내놓는 거야. 대충. 상대방이 뭘 낼 거니까. 그렇죠. 그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낼 거니까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한 8억 얼마에 내놓는 거지. 10억짜리인데 8억 한 2, 3천, 8억 5천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는 어차피 10억을 받아봤자 어차피 나는 10억을 다 받으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되는데 8억 5천으로 해버리면은 차라리 난 더 나은 거야. 내가 더 나은 거야. 쟤도 좀 더 나은 거야. 왜냐면 8억 5천이면 생각해보세요. 그거에다 세금 더 내면 얘는 9억 한 5천에 사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8억으로 하면 원래 10억에 팔았으면은 나는 한 2억 얼마 내야 되는 거니까 한 7억 5천 남는 텐데 10억에 하면 근데 그냥 8억에 하는 걸로 해버리는 거지. 대신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네가 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생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법은 아니야 또 그게. 왜냐하면 사적 계약은 둘이서 계약을 하는 게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둘 계약은 사적 계약은 그대로 인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둘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적 계약은 사적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니까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편법인 거지. 불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편법이 막 난무한다는 거는 그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은 누가 저걸 제대로 저렇게 하겠어? 우습게 피해 가는 거지. 그래도 거래가 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래는 어차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거래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저게 지금. 그죠? 그런 거래를 함부로 못하게 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분양권이 저렇게 함부로 거래가 되니까 투기가 되는 거예요. 분양권 자체도 투기가 되는 건데 지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래가 막 되면 막 거래가 되면 올라가거든요, 막 이렇게. 그거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막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세율을 높인다고 해가지고 답이 아니라는 거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걸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심지어는 10건 중에 한두 건만 정상이야. 오히려 정상이 뭐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훨씬 많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게 오히려 적어. 한두 건이야.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살 수 없는데 저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거야. 야, 이거는 주변 시세가 이런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와이프도 궁금한 거 못 찾잖아요, 그죠? 야, 그거 한번 알아봐봐. 와이프 가서 알아본 거야. 알아보고 가지고 실체를 알았어.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아니 궁금하면 국가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암행어사 같은 사람 쫙 한번 풀어보면 다 알잖아. 쫙 풀어보면 결과가 바로 나와. 와이프도 가가지고 부동산 몇 군데 돌아보니까 공인중개사 몇 군데 돌아보면 딱 답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와, 골 때려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골 때린다고. 와, 주변 시세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싸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궁금하니까. 왜냐면 우리 동네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말 당연히 안 되지. 우리도 회계사들은 궁금하면 또 못 참잖아요, 그죠? 합리적인 의심, 그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이씨, 그랬네.
어쩐지. 그 이거 뭐 어찌 뭐 만들면 뭐해?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편법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공인중개사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나요? 이런 식은 굉장히 많죠. 뭐 거긴 좀 심했고 실제로 반반이래요. 정상적인 거래가 있고 반 이런 편법이 반. 편법 진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지 법 하나 딸랑 만들어 놓고 끝내면 안 되는 거고 그게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게 답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아니야. 되게 기분 나빴어. 그래가지고 뭐야 그런 거. 그래서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또 발표한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대. 와 이건 미치고 앉아는. 제가 임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월 임대료가 3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신고 대상이 돼요. 그런 법들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들에 대한 관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면 30만 원이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작은 데니까 그러면 정말 사는 사람이 서민들일 거니까 그런 거를 막 관리 감독이 들어가 버리면은 금액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가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관리 감독 들어가 버리면은 임대료를 막 올리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관리 감독의 귀찮으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임대료에 그걸 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들 삶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기준 금액을 30만 원을 잡은 거야. 그래서 30만 원이 월 임대료가 3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계속 관리 대상이 돼요. 관리 대상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세무서랑 다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양쪽 다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임대인에 대해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편법으로 다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그것도 이제 편법이니까 불법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임대료를 다 27만 원, 28만 원, 29만 원으로 맞추는 거야. 30만 원이 안 되게 임대료를 대신 관리비가 50만 원이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아니 지금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커. 근데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법은 없거든요. 둘이서 계약을 맺긴 사람이니까. 우리는 관리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관리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것도 편법이죠. 말이 됩니까? 임대료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잔머리 엄청 굴리니까 그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밑에서 노니까 자꾸 법이 이제 악용 당하는 거죠. 법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그게 또 불법은 아니다 보니까 자유시장인데 이게 뭐 자유경제 시장인데 이거를 막 법으로 너는 무조건 딱 줘요.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높으면 넌 불법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불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막 보면은 부동산이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에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느냐? 그게 일단은 좀 힘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최대한 막을 거냐?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이 그게 오히려 막 덜 부추길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뭔가 막 법을 만들고 한 거는 분명히 좀 그런 악용의 소지들이 많이 있고 뭐 이렇게 편법으로 다 하고 있고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편법을 못하게 좀 뭐 가산세를 확 물린다든지 뭔가 그것도 또 돈을 또 뭔가 또 편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골 때려. 그러니까 분양권 자체도 최소 60% 분양권은 최대 그러니까 1년 미만이야 70, 1년 이상이야 60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으면 70이 돼요. 자, 그다음에 짧게 보유하고 있다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럼 투기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은 투기로 하는 걸로 봐가지고요. 1년 미만 보유하는 거 있잖아요. 1년 미만 보유하는 게 주택이나 또는 조합원 분양권을 위해서 말했으니까 분양권 빼고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얘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팔면은 얘는 60%, 70%가 돼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과 같아요. 1년 미만 보유하고 70%. 그게 아닌 나머지 일반적인 거 이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1년 미만이면은 60%예요. 근데 1년 이상 보유했는데
2년 미만 보유했다. 이것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60%) 그게 아닌 나머지는 (50%예요) 2년 미만 보유하더라도 뭔가 불이익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1그룹에 해당되는데 그게 비사업용 토지래요. 비사업용 토지면은 기본세율의 10%를 얹혀요. 무슨 얘기예요? 기본세율이 원래 과표 1,200만 원까지는 6%, 1,200과 4,600만 원 사이는 15%, 4,600하고 8,800 사이는 24%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는 16%. 기본세율에다가 10%를 더 얻는 거예요. 6이 아니라 16. 1,200과 4,600만 원은 원래 15%인데 그게 아니라 25. 4,600 초과 8,800 이하면 원래는 기본세율이 24%인데 34. 최대가 그러니까 몇 가지 가냐면 55%까지 간다는 거죠. 기본세율이. 됐어요 이제 다. 그러면 이거 쭉 여기 적은 거 있잖아요. 여기 위에 거. 이거 쭉 적은 거 이외에 나머지는 그냥 기본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도요. 주택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세율이 되는 겁니까? 기본세율이에요. 단 이제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 해가지고 서울과 경기도 거의 뭐 수도권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들도 뭐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부산의 일부분이라든지 그런 몇 군데들은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가지고요 다 묶어놨어요.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놓은 데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팔게 되면은 걔는 기본세율에다가 더 추가로 더 붙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택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했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아닌 거는 기본세율.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면 걔네들은 별도의 세율이 또 과세가 되는 거니까 걔는 또 별도로 얘기할 거예요. 뭐 복잡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기타 자산 있잖아요. 기타 자산은 둘로 나눠져요. 1, 2. 1이 아니면 나머지 다 2예요. 1은 뭐냐면 이게 지금 특정 주식 A, B 있잖아요. 그 특정 주식 A, B는 다 뭐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특정 주식 A, B는 지금 부동산을 A는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을 50% 이상, B는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을 8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특정 주식 A하고 B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거 말고도 나머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또 기본적으로 특정 주식 A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분산 비율이 50% 이상이고 특정 주식 B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분산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특정 주식 A하고 B를 발행한 그 법인이 부동산 중에서도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 법인의 특정 주식 A, B. 비사업용 토지 과다 법인의 특정 주식 A, B를 말하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과다 법인의 특정 주식 A, B는요. 얘는 비사업용 토지랑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의 10%를 얹힌 세율로 하는 거고요. 그 1 이외의 기타 자산은 다 그냥 기본세율이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세율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복잡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세율만 봐도 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세율 말고도 할 게 엄청 많습니다. 세율은 정말 비잉산의 일각이에요. 여기 살짝 보이고요. 이 밑에 장난하게 있어요. 지금 물 밑에 장난하게 막 있어요. 근데 세율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 중에서 또 이게 아까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거 얘인데 얘가 지금
또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고 투기 지정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별도로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 지정 지역이라는 게 별도로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그룹 자산인데 그게 1그룹 자산인데 어디에 있는 자산을 지금 팔 거냐면 투기 지정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투기 지정 지역 내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이렇게 보세요. 투기 지정 지역 내에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은 그게 비사업용 토지냐? 원래 그냥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의 몇 퍼센트를 얹혔죠?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의 몇 퍼센트를 얹힌 걸로 했었죠? 10%를 얹힌 걸로 했잖아요. 물론 여기 안에서도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있다 판 거야. 비사업용 토지를.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 1년 미만이면 몇 퍼센트죠, 그냥? 그러면 이걸로 할 거냐, 이걸로 할 거냐? 두 가지 중에 이걸로도 계산해보고 이걸로도 계산해봐가지고요. 둘 중에 이게 겹치는, 여기 이제 겹칠 수,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게 겹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겹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그걸로도 산출세 계산해보고 이걸로 산출세 계산해봐가지고 둘 중에 산출세가 큰 걸로 적용해요. 큰 걸로 적용.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겹칠 수 있죠. 비사업용 토지인데 1년 미만 보유했어. 그럼 전체 과세 표준의 60%를 할 거냐? 아니면은 기본세율의 10%를 얹힌 걸로 할 거냐? 초과손익세 구조로.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인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어요. 전체 과표를 50%로 할 거냐? 전체 과세 표준의 기본세율의 10% 얹힌 걸로 할 거냐? 만약에 1년 미만이면 얘가 무조건 크죠. 왜냐면 최대가 55가 되는 거니까. 근데 1년과 2년 사이라면 비사업용 토지가 얘가 적용되는 거냐, 얘가 적용되는 거냐는 거는 계산을 해봐야지만 되죠. 왜냐면 얘는 10억 추가분은 55%가 적용되는 거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면 얘가 더 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겹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겹치면은 산출세를 다 계산해봐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을 산출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다 여기 돌아와서 비사업용 토지는 그냥 기본세율의 10%로 하는 거라고 했는데 만약 1년 미만, 2년 미만 이거 따지지 말고 일단 근데 그게 투기 지정 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면은 더 불이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세율의 20%를 얹힌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가 6이 아니라 26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고 세율은 10억 이상이 원래 10억 추가 부분은 45%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10억 추가 부분이 65%가 되는 거예요. 20%를 더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이외의 부동산이라면은 투기 지정 지역 내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부동산이라면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투기 지정 지역이니까 기본세율에 몇 퍼센트를 얹히겠어요? 10%를 얹힌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그게 또 하필이면 1년 미만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랑 뭐랑 비교하는 거? 이거랑 1년 미만이면 60%, 1년과 2년 사이면 50%를 한 걸 해가지고 둘 중에 이걸로도 적용해보고 이걸로 적용해봐가지고 두 산출세 중에서 큰 거를 적용하는 거고 요거를 적용할 수도 있고 요걸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비교하는 거죠. 얘랑 얘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1년 미만, 2년 미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거를 적용한 산출세액과 요거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다 계산해가지고 둘 중에 어떤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큰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도. 아무튼 지금 여기 중에서 투기 지정 지역 내 부동산 양도는 세율이 이렇게 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투기 지정 지역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네도 경기도가 다 들어왔어요 이제. 경기도 중에서도 저기 경기도인데 왜 산골 마을 한 몇 개만 좀 빼놓고요. 서울은 다 100%. 경기도는 이렇게 산골 마을 있는데 몇 군데 빼놓고는 다 경기도 거의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고시를 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 지정 지역은 아니 투기 지정 지역은 진짜 심한 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천은 진짜 베드타운이어가지고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부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 투기꾼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기 지정 지역은 아예 지정 딱 여기서 사고 파는 건 투기꾼이야라고 딱 지정해 버리는 데가 투기 지정 지역이에요.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 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딱 많지 않아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은 아예 이 지역을 다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투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묶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버려요. 분양권이나 조합원 주택으로 봐가지고 주택 하나와 분양권 하나 갖고 있으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2개를 갖고 있는 거로 보니까 2주택 이상. 여기서 말하는 여기 주택수 계산할 때는 뭐까지 포함한다고요?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그때 주택 양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제로 잘 보세요. 주택이 지금 저 부천 하나 있고 조정대상 지역, 부천도 조정대상 지역, 경기도가 웬만하면 다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리고 충청도에 뭐 청주, 자 주택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자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이외 지역. 자 주택을 2개를. 자 1세대 1주택이면 이것도 좀 보겠지만 좀 이따가 1세대 1주택이면은 요건을 추구했을 때 비과세되는 거 알고 계시죠?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1세대 2주택 이상이면은 주택 하나 팔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가 되는데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하나는 아닌 지역에 있어. 자, 이 중에서 얘를 팔아서 청주 주택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죠. 물론 거기 하나 있지만 판 게 중요해요. 이 판 게 어디에 있는 주택이냐. 조정대상 지역에만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과 아닌 지역에 있어. 아닌 지역에 있는데 뭘 팔았을 때 불이익이 있다고요 지금? 그럴 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았을 때에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걸로 여기로 가도 주택은 주택이긴 하니까 그것도 1년 미만이면 몇 퍼센트?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60%. 그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몇 퍼센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세율로 가는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의 주택은 요거 그냥 적용하면 돼요. 몇 년 이상만 보유하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다 팔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기본세율이에요. 대신 그것도 1년, 2년 내에 팔면 좀 세긴 하죠. 70, 60이니까 센데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뭐를 팔 때 불이익이 있는 거냐면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몇 주택 이상을 갖고 있고요.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을 때 여기 2주택 이상은 그러면 이것도 돼요. 내가 부천에서 주택 하나 갖고 있고요. 아파트 당첨권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또. 이 아파트 이것도 어디 지역인지 관계없어요. 그 상태에서 얘를 팔면은 분양권을 판 거니까 이쪽으로 와서 그냥 과세하면 됩니다. 분양권은 70 아니면 60이죠. 70 아니면 60으로 돼버리죠. 끝. 그렇죠? 근데 분양권을 판 게 아니라 뭘 팔았어요? 이렇게 갖고 있더라도 주택을 2개를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보유는. 근데 이때 주택을 판 거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2주택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2주택 보유할 때 2주택은 그걸 분양권이나 아파트 당첨 이런 거 포함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 상태라면 기본세율에 20%를 얹혀요. 20% 얹히고요. 3주택 이상이잖아요. 3주택 이상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파는 거예요. 기본세율에 30%를 얹혀요. 제가 옛날에 프랑스에서 최고세율 75%를 최고세율을 75% 떼는 게 있어가지고 미쳤다고 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75%가 돼버렸어요. 최고세율이. 그렇죠? 기본세율 최고세율이 45인데 거기에 지금 30을 얹으면 최고세율이 우리도 75를 찍긴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진짜 엄청나게 비싼 거여야지만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75가 찍힌 건 맞아요. 70까지밖에 없었는데 75가 찍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찍힐 수 있겠죠. 아무튼
30대 이상인 자가 하면 이렇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불이익 주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또 뭐랑 비교하는 거죠? 주택이니까 1년 미만이라면 전체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전체가 60%가 적용될 거 아닙니까? 이건 주택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 적용한 거랑 전체에 대해서 70이나 60을 적용한 거랑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어떤 금액을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 둘 중에 큰 금액을 산출세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당연히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조정세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이면 굉장히 또 크죠. 그러니까 됐나요? 지금 다 됐나요? 지금 세율 하나 남았어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응? 빨리 됐다고 해주세요. 그죠?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제 1그룹 자산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1그룹 자산. 이게 1그룹 자산만 갖고 얘기를 해보는데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70이나 60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50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불이익을 막 이렇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막 주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다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얘 때문에 이제 도입이 된 건데 비사업용 토지하고 얘하고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딱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세율을 곱하나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5개를 팔았어. 근데 1년 미만이 3개, 1년 이상이 2개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3개 합해가지고 70, 합해서 70을 하나, 따로 70 하나. 결과는 같죠. 그러니까 초과 누진 구조가 아니니까. 딱 일정 세율 구조인 것들은 합해서 세율 곱하나, 따로따로 세율 곱하나 같죠. 근데 문제는 여기 초과 누진 구조 있잖아요. 이제 얘가 문제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별도로 비사업용 토지만 합해가지고 기본 세율의 10% 얹힌 구조를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가 해당되지 않는 일반 나머지 것들은 다 합해가지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거는 이것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가 건물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상가 건물 다 등기돼 있고요. 등기돼 있고 주택 아니죠. 그죠? 분양권 아니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죠. 비상용 토지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가를 내가 이번에 3개를 팔았어. 그럼 다 기본세율 적용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3개 팔았을 때 기본세율 적용하는 것들은 다 합해가지고 초과누진세라는 게 그러잖아요. 초과누진세가 적용되는 것들은 걔네들끼리 합해가지고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비상용 토지를 2개를 팔았어. 얘는 기본세율이 10%를 얹혀가지고 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이 기본세율이 10% 얹히는 거잖아요. 이 2개는 합해가지고 기본세율이 10%를 얹힌 초과누진세 구조를 적용하는 거예요. 16에서 55. 얘는 6에서 45. 얘는 16에서 55.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는 얘대로 별도로 따로 합해가지고 이 구조를 16에서 55를 적용하는 거고 얘는 얘대로 따로 6에서 45 합해가지고 6에서 45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는 이렇게 하는 거는 더 불이익을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다 합해가지고 그냥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이미 이거 3개 팔아가지고 이미 10억이 넘어갔거든요. 10억. 그러면은 요 2개는 위에 얹어진다면 얘네들은 다 45가 적용됐을 텐데. 근데 이 2개를 따로 합해가지고 16부터 다시 적용해버리니까 이거 불이익 주려고 만들었는데 얘네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불이익 주려고 만들었는데 오히려 따로 하니까 감사합니다. 야, 비상용 토지인데 불이익 주려고 10% 얹혔는데 걔네들끼리만 따로 합해가지고 10%를 얹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히려 땡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1그룹 자산은요. 1그룹 자산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1그룹 자산은 원래 따로 다 세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따로 이것대로 따로 나머지는 이것대로 따로 해가지고 이대로 세율을 다 적용한 거 하고 1그룹 자산 전부 다 합해가지고 그냥 기본세율 초과누진 구조 있죠. 6에서 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거하고 따로따로 다 이렇게 다 했어요. 일정세율 적용되는 일정세율대로 비상용 토지는 비상용 토지로 따로 16에서 55를 따로 걔네들만 모아서 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6에서 45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해가 나온 그 3개 합계 금액과 모든 1그룹의 과세표준을 다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든 과세표준에 대해서 1그룹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6에서 45를 적용한 금액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어떤 금액을 산출세액을 하겠다는 겁니까? 둘 중에 큰 금액을 산출세액을 하겠다라고 하는 특례가
375페이지에 중간에 산출세 계산의 특례라는 겁니다. 몇 그룹 자산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몇 그룹 자산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1그룹 자산만. 그렇죠. 1그룹 자산만. 1그룹 자산들은 이것대로 다 적용하고 얘네대로 적용하고 나머지대로 기본세를 다 적용해서 그것대로 다 계산한 금액의 합계 금액과 1그룹 자산의 과표를 전부 다 합한 다음에 한꺼번에 6에서 45에 초과세를 적용한 기본세를 적용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산출세를 한다는 겁니다. 1그룹 자산만 그런 특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비사업용 토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다 따로 한 거하고 다 합해가지고 기본세를 적용한 거하고 이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면은 나머지는 얘가 없잖아요. 무조건 따로 한 게 기본세율이 최고세율보다 높으니까 얘가 없으면은 따로 한 게 더 커요 무조건. 근데 얘가 있어버리면은 따로 한 거랑 다 합해가지고 기본세율 적용한 거랑 기본세율 다 합해 적용한 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얘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무조건 따로 한 게 무조건 클 텐데 왜냐면 일정 세율이 45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얘가 있어버리면 다 따로 얘 따로 한 거랑 다 합한 걸 가지고 기본세율 적용한 거랑 다 합해가지고 기본세율 적용한 게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금액을 산출세를 한다는 게 산출세 계산의 특례. 1그룹 자산만. 자, 여기까지. 지금 세율이 복잡하죠? 세율은 이거는 연습장에 한 5번 정도 써가면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산출세가 생각보다 2차 시험에서는 산출세 물어보는 게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이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나온 적도 있고 얘는 아직 안 나왔어요. 워낙 지금 좀 복잡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주택은 좀 그런데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인 경우 나왔어요. 1세대 1주택 어차피 이게 적용 안 되잖아요. 2주택 이상해지면 되는 거니까.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으로. 근데 2주택 이상은 아니니까 여기 아니고 제가 적용되는 걸로 그냥. 근데 얘는 나온 적이 있어요 또. 투기 지정 지역. 네, 부동산 양도. 그리고 당연히 이거 다양하게 막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율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산출세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는 김에 보려면 그러니까 양도세를 가져간다. 그러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져간다면 세율 다 보셔야 되고요. 버리려면 깔끔하게 버리시고요. 근데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퇴직소득세는 나올 확률이 한 대여섯 번 시험 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양도세는 거의 요즘에 한 그래도 3년,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양도세는 은근히 조금씩 나와요. 2,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나오면은 양도세는 5점짜리가 나오면은 그냥 그런데 10점짜리로 나온 적도 있어요. 양도세인데 퇴직은 나와도 얘기했잖아요. 간만에 나오더라도 5점짜리야. 근데 양도는 나오면 10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는 버리기가 좀 그래요, 사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외울 거 몇 개만 외우면은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정해져 있는 게 좀 많긴 한데 아무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만해요. 보면 할만합니다. 그리고 퇴직은 아까 봤죠. 퇴직은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퇴직은 양이 작으니까 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퇴직은 나올 확률은 양도가 훨씬 높죠. 그렇죠? 근데 양도는 하려면 세율까지도 확실하게 세율까지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산출세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 이제 3등 이제 2단계 이제 들어갈 겁니다. 2단계 들어가서 할 거고 요쪽은 계속 남겨두세요. 이쪽은 계속 남겨두시고 나머지만 다 지우시고요. 식사하시고 2시부터 해서 이제 2단계, 1단계 해서 나머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